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간단히 찾아보면 군주 주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죠. 주권을 국민이 총체로서의 국민이 갖는 거다. 그래서 국민 주권. 그러면 국민 주권의 반대, 이 대가 되는 것은 군주 주권. 왕이라든지 또 작은 소군주, 뭐 군주 이런 거를 통틀어서 군주 주권. 왜냐하면 왕보다 작은 이런, 그러니까 황제, 왕, 군주 이렇게 돼 있는데 군주 시대에 이 군주 주권론이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군주 주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군주 주권은 나쁜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시대, 이 군주 주권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국민 주권이 대두한 이래 군주 주권도 학습을 한 겁니다. 과거와 같은 이 국민 주권을 모르는 군주 주권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 군주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 정치를 의미하죠. 이 전제 정치를 금지한다 하는 뜻이 헌법 제1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 헌법은 이 군주 주권을 안 된다, 국민 주권만 된다고 했을까? 한번 이 군주 주권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왕정이 있던 시대가 훨씬 길었죠. 왕도 보면 좋은 왕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국가를 그때는 이제 국가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도 있으니까 왕의 그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쁜 왕도 있었고 심지어 무능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주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좋은 왕도 이 국민 총체적인 국민 전체의 여론이라고 하는 거에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이죠. 모든 백성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은 왕이 만든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물론 우리 이 한반도의 경우에는 후기에 집단의 요구에 좀 따른 적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선비 집단입니다. 그게 이제 이 한반도에 있던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는 어떻게 보면 철인 정치를 한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비 그룹의 요구에 왕이 계속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시대, 우리 선조들의 나라는 매력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주권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국민 주권주의 국가로 건설이 됐습니다. 건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설명이 만일 좀 딱딱하고 너무 전문적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든다면 지난 리마연 방송을 좀 오래전 거부터 찾아서 착실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날의 그 시사 같은 것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설명도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도 이름 자기네들 그 명칭의 뒤에 민주주의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곳에서도 자기네는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제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죠. 민주주의도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다 이러면은 좀 그게 틀린 거 아닌가 이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론이라든지 또 이런 주권론 여기서 봤을 때 공산주의도 분명히 민주주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민주제 이게 있고 하나는 불평등민주제가 있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말은 똑같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제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등은 통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저기 해변에 가서 이렇게 모래를 한 움큼을 잡아서 그걸 자세히 조사를 하면 균일하지 않습니다. 다 크기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그래서 인간도 자연물의 하나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말로는 개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 혼자밖에 없다. 너는 그 유일하고 그래서 존엄한 존재다.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네가 너라는 이런 존재가 없는 세상이다. 복제도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적인 세상에는 평등은 없습니다. 균등, 평등 이런 거. 그럼 평등은 어떻게 되느냐? 인위적인 겁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힘을 줘서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리고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국가론, 주권론 이것과 관련돼서 평등이라는 지금 정치 시사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바로 통제로 바꿔버리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는 통제 민주주의가 있고 불통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이죠. 그러면은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제에서는 개인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 사회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거는 네모났습니다 하면 딱 네모나면 됩니다. 카드 섹션 할 때 봤죠. 북한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평등민주제 혹은 통제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집단민주제입니다. 집단의 색깔로만 밖에 보이고 집단의 성과만 중요한 그걸 좀 부드럽게 바꾼 것은 공동체 민주제. 우리나라에서 이 공산주의라고도 말하고 통제민주제 북한식 이런 쪽으로 이제 거기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공동체를 강조하죠.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너를 죽여라 이게 그 핵심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공동체라는 게 색이 진해지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민주제, 평등이라고 하는 통제민주제는 집단체제다. 공동체를 앞에 내세운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불통제, 자유민주제다.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똑같이 안 나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것이죠. 그래도 좋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제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을 평등 또 자유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러면 좀 쉽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통제민주제를 공산주의라고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것을 없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있는 자의 너무 많은 것을 없는 우리가 평등하게 나눠 가질까, 여기에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저 북쪽, 그냥 북한식 그쪽에서는 이제 평등주의를 가져간 통제민주주의 아닙니까? 여기는 처음 목표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생존.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걸 뺏어서 n분의 1씩 나눠 갖는 거. 뭐든지 다 국유화한 다음에 똑같이 나눠 갖는 거. 이것도 거기서는 원칙을 지킬 때 이렇게 되죠. 그쪽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에 있어서도 불통제주의입니다. 최소한의 통제만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안 한다. 그래서 경제의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든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더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좋은 거다. 왜 저 사람은 많이 갖고 있냐, 나처럼 조금 갖고 있지 않고, 이제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제민주제, 평등민주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이렇게 초점을 뒀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 통제를 철저히 하려고 했죠. 물질적 풍요를 허용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주의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을 막 비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공산주의, 그러한 평등민주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수정한 것이 개혁 개방을 한다 이러면서 이 경제에 있어서 아주 일부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요만큼은 흔히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만큼은 들여와서 우리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수정 공산주의라고 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현재의 중국이나 러시아. 이제 북한은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죠. 그럼 자생적인 장마당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 유지라든지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한다. 그리고 핵무력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룬다 하는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불통제 민주제, 자유민주제 이쪽에서도 우리도 수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든 운이 좋았든, 그러면 애초부터 그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었든 이 사람들이 막 뻗어나가면서 그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워졌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또 따지면 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자유를 다 인정하되 아주 좁은 범위에서 경제적인 통제를 도입하자. 규제를 좀 하자. 분배하는 것을 조금 도입하자. 이 정도 바뀐 겁니다. 이것도 좀 바뀌었죠. 우리 처음에 그 건국하고 초기에는 빈곤했죠. 다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일정 시점에 우리 다 같이 어렵지만 저 사람은 굶어 죽는다. 이럴 때는 그걸 국가가, 정부가 그냥 들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최초의 아주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이때는 생존 보장 이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경제 발전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지만 저게 인간이냐, 인간의 삶이냐,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권 보장. 그러니까 남이 피자 먹으면 아무리 아무 수입도 없고 빈곤해도 피자 하나는 먹게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것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보장하되 남과 똑같이가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데까지는 해주자. 이런 합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사실은 요 경제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방임, 자유가 아니고 이 평등에, 약간 균등에 다가가긴 다가간 것이죠.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극화 이야기를 하죠. 그래, 지금 정치 세력은 이제 이걸 가지고 대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노골적이고 선거를 위한 마케팅이고, 이렇게 되면은 포퓰리즘으로 가는데,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고 통제하지 않는 경제, 이런 걸 취하고 있는데, 이 평등을 더 늘려라 하는 입장이 있고, 평등은 우리가 더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늘리겠다 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수다, 자유민주주의파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사회주의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평등민주제라고 하는데 다가가는 게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극화 때문에 큰일 났다 막 이러는 쪽은 아무래도 이 북한에 가까운 평등민주제, 통제경제 쪽에 가까운 편이고, 그래서 혁명적으로 바꿔라 막 이렇게 가면 이거는 그냥 공산경제로 가는 것이죠. 중국하고 합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범위 내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쪽에서는 우리 조금씩 조정하자. 양극화가 너무 극심한 곳은 조금씩,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힘을 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갭을 줄이자. 이제 이쪽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쪽이고, 이 완전 평등으로 가자는 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무능하다,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힘내서 뛰라고 하면은 그건 안 해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인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통제, 자유민주 체제라고 하는 것에 애초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꾸 마음이 밤에 잠이 들면 평양 꿈을 꾼다고 할까,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게 좋다고 믿으니까 그걸 뭐 나쁘다고 한다기보다 우리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불통제 체제. 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다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평등민주제를 추구하는 뭐 소위 그 좌파 쪽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막 하고 있죠. 자유민주 체제, 불통제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교육을 받고 사상을 바꾸고 뭐 그 사상이 그렇게 뿌리 깊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잘못된 정보에 평생 노출돼 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신념도 없으니까 뭐가 옳은가? 일단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 평등민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표백을 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과거 세대 중에 고장난 세대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은 아마 자연적으로 이런 것을 구분하고 이런 거를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이념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의 리얼 마인드도 자꾸 높아지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자유는 뭐 뻔히 다 알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자유에 지금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아마 조금 전에 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문득 이 생각을 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그 생내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자유, 생명, 신체에 있어서 그 인신의 자유. 이거는 어떤 법으로도 이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인권 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 인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하죠. 하기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면 다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자유는 밖으로 보이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남들하고 얽혀 사는 데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자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바로 그 부분이 평등을 위한 통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내적 자유 부분은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사상의 자유라든지 또 뭐 학문의 자유라든지 흔히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제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편법으로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에도 2단계가 있고 민주주의에도 두 종류가 있다. 좀 정리를 따로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그냥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왕이 있던 시대에서 군주주권 시대에서 우리가 민주제라고 하는 국민주권 시대. 우리는 이제 특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유 두 가지를 왜 설명했느냐 하면은 이 생내적 자유라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건드릴 수 없는데 경제적인 차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허용하고 또 그것을 권장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차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경제적인 차등을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게 너무 심해졌다 할 때 이걸 조종할 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통제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접근하는 게 다른 겁니다. 경제적 차등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니까 이걸 조정해 볼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되느냐? 너무 못 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사는 건 괴롭다. 누가 봐도 그 정도일 때, 아, 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북돋워 주자. 이렇게 도와주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내겠습니다, 내겠습니다 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도와준다. 이런 방식으로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너 많으니까 내놔. 이걸로 우리가 좋은 일 할게. 국민들한테도 나눠주고 청년들한테도 나눠줄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 방법이 보면은 그게 그거 같지만 이념적으로 아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중국이 지금 잘 사는 데가 아닙니다. 아무튼 더 이해하기 쉽게 북한으로 봅시다. 북한은 핑계는 경제적 평등, 통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래서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을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집단민주주의, 과거 공산주의라고 한 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조금 사는 게 나아졌죠. 그래, 시진핑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삼시세끼 밥은 먹고 살게 해주고 싶다.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할 때 이게 물질의 풍요,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고 집단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근근히 살고 있죠. 거의 지금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도자를 꿈꾸는 거는 이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푸틴도 마치 군주주권 시대의 왕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게 막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장경제, 소위 시장경제 혹은 불통제 민주주의 이쪽에서는 문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생내적 자유, 이게 확실히 이 영역이 아주 넓어져야,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탱할 그 강한 개인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하냐?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운명 결정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저 낭떠러지를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 올라간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거 내 거고, 거기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 그거 내가 감수하겠다. 굉장히 뭐 미국 초창기의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결국은 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책임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기의 결단과 자기가 모든 것을
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그 자주적인 태도. 그게 이제 자기 운명 결정권의 원래 뜻입니다.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으니까 성추행하지 마라 이런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이제 이게 강하게 버티고 있어야만 이 불통제 민주주의는 유지가 됩니다. 간섭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풍요,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집단이 되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거에 무슨 규모의 경제 이런 게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로든 어떤 집단을 키워서 회사가 커지면 더 돈을 잘 번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집단을 자꾸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하고 진짜 충돌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국민주권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 국가에서는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자기 일꾼을 직접 뽑는 이런 시스템인데 선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국민 밑에 있는 공무원, 특히 정치인의 입김을 강하게 받죠. 이 정치인들이 공무원들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고급 공무원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 그걸 할 때 이 개인의 표를 받는 것보다 집단의 표를 받는 게 훨씬 맘 편하더라. 더 유리하더라. 소위 뭉치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선거 때가 되면 무슨 단체 찾아다니면서 그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불통제 민주주의가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소집단별로 표를 모아서 일종의 매표 행위가 그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돈 벌자 하는 쪽에도 집단을 추구하고 정치에서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지하자 또 여기 돈도 생기죠. 여기에도 집단을 추구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낱낱이 흩어져 있는 개인인 국민들은 자신의 그 자유의지, 개인의 자유를 지킬 이게 자꾸 위협을 받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신력이 아주 강한 이런 사람들도 아니면서 굉장히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라는 게 사실은 이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돈은 좀 많이 벌어도 선거제도는 좀 발달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고 있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권하고 결탁을 하는 이걸 정경유착이다 해서 예전부터 아주 굉장히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치인 카르텔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선출직을 자자손손 해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가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 요렇게 불러서 다 자리 주고 자기네끼리 좋은 거 쑥쑥 빼먹을 수 있다. 뭐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민주주의의 준엄함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신념이 있게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않고 어느 정치인 밑에 가서 하수인 노릇하지 않고 당당한 개인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꺾이는 겁니다. 현실에서 보니까
거기 가서 붙어야지 뭐 공짜 밥도 먹고, 하다못해 언론사 같은 데서도 막 찾아와 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저쪽하고 타협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으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이슬만 먹고 살 수 없다.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쪽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그래서 집단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집단을 위해서 싸우는, 그 다음에 이 집단표를 가져가서 정치인 카르텔을 유지해주는, 거기에 들어가서 또 홍위병 노릇을 하는, 이쪽이 자꾸자꾸 비대해지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이제 놓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아마 뭐 확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개인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습니다. 의사표현이라든지 또 이 자유의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법을 지켜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안 지키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간접적으로 찌르고 불이익을 주고 했죠. 이걸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와 같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일꾼이 탄압을 하고 있다. 비정상이죠.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자, 이런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의 심장은 빠져버리고 돈 버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 선거제도는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하지만 그 방식은 포퓰리즘이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잘 가면 경제를 부양하는데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한다. 그러면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치인 카르텔에서는 한 명씩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 다음에 왕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둘로 나뉘어서 통제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와 불통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기껏 한강의 기적도 이루고 국민들도 저마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잘 사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지금에 와서 정신이 빠져버려서, 정신이 무너져서 저 통제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좀 더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좀 더 분배를 해주세요. 좀 더 평등하게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기업이 이게 국영기업이냐 싶게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평등민주주의, 통제민주주의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 우리가 자꾸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꼭 중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날고기도 먹고 별 이상한 짓도 하고 아주 폐륜 범죄도 많이 생기고, 그게 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우리의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원래 이런 것들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워낙 고집스럽다 할 정도로 꼿꼿하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휘어잡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 부분이
보기에는 난잡하고 이렇게 이제 국가 구조가 역시 이 삼각형 모양이다 하면은 하층 부분은 형편없이 무식하고 문맹자가 많다, 이주민이 많다 하는 미국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평등민주제로 가자. 전부 그냥 싹 정부에서 기업을 다 정부가 알아서 하고 뭐 필요한 연구도 정부에 들어가서 붙어서 어떤 새로운 연구도 하고 판로도 다 만들어주고 판매처 이것도 다 만들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 개인의 자유라는 영역이 유지되고 있다. 최소한 과거 왕정에도 상층부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민주제가 되면서 이게 이제 더 많은, 사실은 전 국민이 이런 리걸마인드, 또 초창기의 시민정신, 이런 게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유지할 능력과 또 그거를 책임을 지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능한 개인들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 처음에 말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 더 수정되거나 성장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저쪽 통제민주주의로 끌려 들어갈 위험이 안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다. 선진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죠.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아주 그 험한 아주 굉장히 그 높고 큰 산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도 안전바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부족해서 그 나라에서는 그걸 눈치채지 못해서 안 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생명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기본이죠. 우리나라는 작은 언덕에도 옆에 전부 그 안전바가 설치가 돼 있고 도로에도 왜 무단횡단을 합니까? 그런데 가운데 가로막는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그 철심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미국은 그런 사고를 한다. 내가 이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보겠다 하면은 그 어려움, 위험성은 내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마련을 해서 도전한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거기다가 안전장치 안 해놨다고 소송하고 돈 달라, 지자체에 대고 싸우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하면 시끄러워 이러겠죠. 왜? 인간은 그렇게 변호사가 옆에서 쿡쿡 찔러갖고 그 돈 받겠다고 쫓아다니는 그거보다는 더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저기 가겠다. 그러면 가는 그 결단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개인주의라는 그 뜻하고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면 방해를 하면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런 의미의 개인주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의 핵심은 뭐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유지가 되는가? 중요한 것은 도덕감입니다. 뭐 리걸마인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문맹이면 리걸마인드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교육 수준이 높을 때 리걸마인드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도덕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각종 그 종교의 그 신도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세상 없어도 뭐 카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불교든 뭐 미신이든 가서 거기에서 그 경전을 읽고 수양을 하고 인간은 남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걸 지켜야 한다. 나름대로의 어떤 공존을 하기 위한 그 룰을 배우는 겁니다. 그 국가의 법하고 별도로. 이게 아니고 종교가 있다 하면 가서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바로 현세 굴복적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본인이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의존은 하지 않죠. 이 정도 되면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위한 신앙, 이런 것도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책임감 있는 그런 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그 위치를 지키는데 중요한 이게 힘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점은 땅이 넓다. 이것도 중요하죠. 땅이 넓다. 그리고 각자 자기 영역을 지키고 여기에서 이제 정당방위 개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국도 땅이 넓지 않느냐? 차이가 중국은 땅이 넓지만 인구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말도 못하게 낮습니다. 미국의 문맹률하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출발이 애초에 통제민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지시받는데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하는 쪽보다는 잘해봤자 돈 많이 벌어서 배불리 먹고 사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배고픔을 좀 덜 느낀다고 할까 이렇게 보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래 우리는 땅도 좁고 인구 밀도도 높고 이러니 우리는 그러면 민주주의 유지하기가 어렵겠네 이렇게 걱정이 되시죠. 사실 걱정은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에게는 이 통제민주주의, 평등을 추구하는 통제민주주의가 벌써 한 30여 년 계속됐습니다. 민주화 시대라는 게 생각해보면 늘 평등을 내세웠죠. 그게 이 주권론이라든지 국가론 이런 쪽에서 헌법 이론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저쪽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자꾸 공동체를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또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알아서 하는 거하고 해야 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정말 다른 겁니다. 이게 속한 분야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에 익숙하다. 그 통제를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호받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보호받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보호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애 어른 없이 과보호가 습관이 됐다. 그런데 그 진면목을 보면 과보호가 아니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응하는데 이게 이제 당연한 게 돼버렸다. 안 그런 소수만 이거 잘못됐는데 이러는 것이죠.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대단히 약해지고 집단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대한민국은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류가 진보해서 보다 더 현명해지고 하는 그걸 바라는 고상한 꿈은 접어야 하는가, 땅만 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중국처럼 이런 식으로 통제 민주제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원이 너무 없다. 결국은 국제관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남과 어울려 살아야 된다. 통상이 주를 이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남하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가? 바깥의 환경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올,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갖가지의 힘을 가진 나라가 어느 쪽인가? 이게 자유주의 쪽인가? 소위 통제를 하는 집단주의 쪽인가? 통제를 하는 공산경제라든지 이런 쪽인가? 또 간단히 말하면 이게 미국 쪽인가? 중국 쪽인가?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겁니다. 미국이 더 잘 살면 우리는 중국 쪽으로 확 가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중국이 더 잘 살면 이거 미국 버리고 중국에 가서 붙을 겁니다. 그러면 통제경제로 휙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지금은 당연히 자유국가가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값은 싸지만 많이 소비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생필품 같은 거는 미국에서 이 자유국가에서 사오기보다는 중국에서 많이 사오고 있다. 또 산업에서도 소소하게 중국하고 많이 얽혀 있죠. 에너지도 러시아 쪽, 지금은 많이 이거를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에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 민주제인데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환경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흥정해서 사면 되지 않습니까? 눈치 볼 게 아니고, 또 그게 아니면 사오는데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생활도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면 중국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현명하면 중국하고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이 평등민주제를 좋아하는 그쪽에 이렇게 그쪽을 동경하는 이런 그냥 좌파 세력 혹은 친북 세력, 이유 불문하고 북한하고는 그냥 잘 지내고 싶은, 통일은 무슨 수를 써서도 북한은 원하는 대로 해줘도 통일이라는 도장은 한번 받고 싶은, 자, 이런 사람들이 30여 년 세월 동안 호시탐탐 우리 국가를 자꾸 통제민주주의로 바꿔온 겁니다. 국민들은
작은 걸 받고 이런 걸 판 것이죠. 민주주의를 팔아넘겼습니다. 작은 이익을 받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 작은 이익 때문에 통제 경제, 그러니까 더 평등하게라는 말에 솔깃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걸 뺏긴다 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그 흔들흔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지정학적인 문제, 이거는 중국에 관해서라기보다 북한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주성이 있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이러면 지정학 이야기는 그냥 환경으로 보면 됩니다.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환경에 울고 웃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 바뀌죠. 우리가 국제 정세를 뒤엎을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말 같지만 가장 세고 가장 먼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 각자가 자유의지를 굳건히, 개인의 자유를 튼튼히,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신세계를 고양하는, 이게 만만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 인생이 그렇게 반듯해야만 하니까. 당장 오늘부터 반듯해야 하니까.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군주 주권이 있던 왕의 시대에서 총체적인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로 왔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우리 주권자인 전체 국민이 5,100만이 넘는 이 국민이 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은 국민 밑에서 정치인 카르텔이 이 행정을 담당합니다.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헌법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총체로서의 국민에게만 있다. 너희들 공무원의 상위에서 공무 수행을 할 때 의사결정권을 조금 부여받은 너희들이 국민의 일꾼이다. 국민 밑에 있지 너희는 권력자가 아니다. 헌법이 이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문맹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가 헌법을 지켜라.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 개인이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철밥통을 누리는 정치인 카르텔 노릇을 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합니다. 단지 선거만 두려워하는데, 선거 때는 가짜뉴스 또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돈으로, 뭐 이건 돈이겠죠. 아니면 후불제, 어떤 자리를 약속하면서 홍보팀을 동원하고 해서 유권자를 유리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유권자를 매수하죠. 이렇게 해서 선거에만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몰라라 하면서 국민은 너희는 말로는 주권자지만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법에 복종해야 되는 피지배민이야. 이러는 겁니다. 내 아들이 좀 그 자리 좀 차지했다고 뭐가 잘못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도 선비 집단의 이 집단 요구에 조금 움직였다고 했죠.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집단 중에 민노총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움직입니다. 어떤 정치인 카르텔도 어떤 시기에는 이 민노총하고 친구야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마지못해 마지막 수를 쓰면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헌법이 엄연히 있고 국가의 주권자가 전체 국민이 있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불통제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런데 그 밑에 정치인 카르텔이 들어와 갖고 마치 군주제처럼 위에 있는 주인들은 까막눈이다 이러면서 정치인 카르텔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카르텔을 보면 막 세습하고 있죠. 친구의 아들 누구, 그리고 국회의원 그 자리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는 이거는 누구의 손자, 우리 계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이 정치인 카르텔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점점점 높이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이랬는데 정치인 카르텔 장막을 둘러친 것이죠. 그 얘가 지금 용산 집무실 아닙니까? 용산 그 안에는 기쁨만 있고 풍요로움만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안하무인인 것이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정치인 카르텔의 울타리 안에 뭐가 있느냐? 거기 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기회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 그들끼리의 자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총량제로 되어 있죠. 돈이든 기회든. 그래서 이 정치인 카르텔 밖에 우리 거의 대부분 국민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광활한 땅에는 모든 것이 빈곤합니다.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아니 기회는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40년 전에 술 마신 사람의 자식만 되는데, 여러분이 언제 한번 술 마셔봤습니까, 같이? 그래서 이 밖에는 기회도 돈도 심지어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쪽을 다 통제하니까. 근데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좋은 말 같은데 그거는 한국어니까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지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그 선거라는 그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는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면하고 일부라도 그냥 우리끼리 비율로 따져서 좀 차지할 수 없을까? 이 정치인 카르텔이 다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선거법 개정에 나오는 각종 아이디어들입니다. 정당끼리 우리 기회균등하자. 우리 너희들한테도 조금 줄게. 국민들 거를 우리끼리 나눠 먹자. 정치인 카르텔이 다 차지합니다. 국민은 선거 때 표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피지배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선거 때 이 후보자를 위해서 무슨 자기 일도 아니면서 허리 아프게 절을 하고 뭐하고 하고 나면 나중에 전화도 걸 수 없다고 하죠.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 카르텔이 둘러싸고 둘러친 그 안에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그 울타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단임제, 이게 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해묵은 세습 귀족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헌법을 고쳐서 그걸 집어넣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당의 이 공천권 박탈해야 합니다. 정당이 정해놓은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래놓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이렇게 철밥통을 만든 겁니다. 이제는 정치인 카르텔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해먹는 그 국회의원 자리, 장관, 뭐 대통령, 이거 국민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당에서 지정받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형님아오 하면서 주는 그렇게 나눠 먹게 하는 거 끝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개혁, 정치인 카르텔에서도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죠. 이제 우리 주인인 국민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다. 통치기관 리셋 하자. 국회의원 단임제 관철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